직장생활 30년 이상 해봤지만 그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시켜먹네. 어? 내가 그렇게 시켜버리냐? 너한테 어디가 직장 다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얘 다른 얘로 바꿔라. 그만두게 해라. 일로 와 만져보자고. 네 안 돼서 또 안 맞으지 안 맞으니까 또 풀어져갖고 네가 맞고 싶지. 진짜 눈 돌아가면 다 니네 애매비고 다 쫓아다 죽일 거야. 손발을 꾹꾹 묶어놓은 것 같아요.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을 해요. 생활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저희 KBS 추천극 10분에서 나왔는데요. 제보를 막 뭐 욕했다고 뭐 해서 몰랐던 거죠. 원하는 사이인데 이걸 이 알고 나간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남 일이 아니구나. 내 일이구나. 제 최대 일대의 소원이 생겼는데요. 그 사람이요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직폭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학폭, 즉 학교 폭력에 빗대 직장 내 폭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국내에선 지난 2019년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통해 보다 폭넓게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죠. 판단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령 수적인 우위, 즉 다수의 직장 동료가 집단으로 따돌림을 한다던가 직장 상사나 대표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회식을 강요하는 건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법 시행 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엔 처음으로 10,000명을 넘겨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늘어난 신고만큼 우리는 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을까요? 강원도 바닷가의 한 작은 마을. 얼마 전 정든 집을 떠나왔다는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 말고도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쪽에 달려 있고 저 뒤쪽에 가면 또 하나 달려 있어요. 누군가 집으로 들어올 만한 곳이라면 빈틈없이 CCTV가 비추고 있습니다. 이쪽 뒤쪽에 가면. 예. 가해자가 그렇게 협박을 하는데 가족을 지키자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보안 시스템도 설치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가까이 나가지만 가족들이 안전할 수 있다면 아깝지 않습니다. 지난해 아들을 떠나보낸 뒤 생긴 변화입니다. 네가 아침 7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출근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 강릉 갔다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갔는데 녹화를 시작합니다. 가자 마지막 장소로. 아들의 마지막 출근길.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도로를 한참 달려 어디론가 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길가에 차를 세운 아들.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외진 곳. 블랙박스에 담긴 마지막 장면은 숲으로 향하는 아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아들 셋 중 막내였던 27살 고 전영진 씨. 살가우면서도 든든한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영진 씨가 군 제대 직후부터 취직 전까지 줄곧 일했던 편의점. 네, 안녕하세요. 저 KBS 추천극 60분에서 나왔는데요. 수정이 있군요. 네네. 저희 가게에서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일을 했었고요. 성실하고 주위에서도 되게 평판이 좋았고 진짜 손님들이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 줄 정도로. 워낙 성실해서 가게를 믿고 맡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좋은 제품 나오면 내가 소개시켜주고 할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래야 장가도 좀 잘 가지 않겠니? 저 갖고 있는 거라도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그 지금의 발단이 된 그 가게를 간 거야 다시. 평소 차에 유독 관심이 많았다는 영진 씨. 그가 취업한 곳은 한 자동차 부품 대리점이었습니다. 자동차 수리업체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거나 부품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하는 일이 주 업무였습니다. 저는 진짜로 그 회사가 그렇게 좋은 회사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돌아다니면서 막 자랑했다니까. 내가 얼마나 자랑인 줄 알아요? 내 친구들한테? 사람 좋은 데 갔다고. 회사가 좋은 게 아니라 사람 좋은 데 갔다고. 아우 우리 여기 인복이 있나 봐. 그래서 인복이 있다고.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떠난 영진 씨의 휴대전화. 유독 계속 보이는 거예요. 유독 자주 통화했던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통화는 영진 씨의 마지막 출근 날까지 계속됐습니다. 5월 19일까지. 아 주문을 네가 야 거기 주문할 때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야이 야 이거 지금 신형으로 개조한 거잖아 이 아 이거 어떻게 책임질까 이 야이 야 니 W 뭐야 010 뺐잖아 이 진짜 죽여볼라 이 죄송합니다. 사망 직전까지 2달간 해당 인물과 나눈 통화만 무려 800여 통. 문서로 옮겨놓은 녹취록이 281장에 달합니다. 심한 욕설과 폭언으로 가득한 대화, 폭행의 정황도 눈에 띕니다. 니 재밌지 요새 말 안 쳐맞으니까. 아니 내일 아침부터 한번 맞아보자. 너 내일 아침에 죽을 각오하구나. 며칠 안 맞으니까 또 정신 못 차리겠지. 어떻게 안 맞으니까 이제 일하기 뭐 네 맘대로 해도 될 것 같아? 니 안 되겠다 좀 안 며칠 안 맞으니까 그럼 또 풀어줘갖고 니가 맞고 싶지. 죄송합니다. 폭행이 벌어진 곳은 사무실과 창고 사이에 있는 작은 마당. 사망 직전까지 상사의 협박 수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너 진짜 애들 시켜 진짜 끌려가서 하면 진짜 니네 집구석이고 뭐고 다 진짜 죽여버린다 너. 형 친구들은 내일이 없는 애들이야. 사다리 하나씩 잘라줘? 내가 지금 나가는 거 지금 저기 꾹꾹 참고 있는데 진짜 눈 돌아가면 다 니네 애매비고 다 쫓아다 죽일 거야. 명심해 이 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알았어? 기절할 뻔했어요. 그거 보고. 그때 그걸 처음 보고 그런 엄청난 협박이 있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 가족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또 크게 잘못될까 봐. 이게 야가 아주 순진해요. 아주 착하고 그래서 꼭 눌러 참고 살아온 것 같아. 사망 직전까지 늘 2주에 한 번씩은 만났다는 영진 씨의 고등학교 친구. 뒤늦게서야 심상치 않은 기억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속초에 원래 저희가 차 타고 가면 영진차를 타고 왔었는데 주차를 하고 딱 정면을 보면은 다리가 길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 다리 볼 때마다 저기서 누가 이렇게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차를 세울 때마다 한 4-5번 막 반복적으로 얘기하니까. 하지만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직장에서의 일은 털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식구들 수고하지 않았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죽기 한 2주 전이었는데 치킨집에 갔을 때도 처음에 앉자마자 일 괜찮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때도. 그때 뭐 원래는 뭐 그냥 괜찮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있다가 그냥 유튜브 틀어 옆에 딱 내려놓고 휴대폰 두고 그냥 밥만 먹더라고요 그냥. 마지막은 이걸로 들고 가야겠다. 마지막 또 마지막이라던 그가 음악을 끈 건 27분 뒤였습니다. 지난 4월 가해자는 협박과 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툭 까놓고 얘기해서 절벽 앞에 서 있는데 너 죽어 너 죽어 너 죽어 하고 민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히. 그러면은 그건 간접살인이죠. 일단 그놈이 저 구치소에 들어가서 살으니까 그거는 마음이 편한데 이게 우리 영진이를 생각했을 때는 아니죠. 2년 6개월이. 우리 영진이가 다 당한 그 고통
수개월 동안 그 어떻게 버티면서 그 고통을 겪어낸 걸 생각하면 이거는 뭐 안 되죠. 이래가지고 2년 6개월 가지고는. 1심 판결문엔 눈에 띄는 문구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라는 법원의 인정. 하지만 정작 직장 내 괴롭힘으론 가해자를 신고할 수도,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왜 5인 미만은 왜 빼놓는지 난 이해가 안 가겠어요. 안 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5인 미만에서 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사업자도 다 더 잘 알게 돼 있어요. 조금만 하니까. 사장은 가해자와 영진 씨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몰랐을까? 유족에 따르면 사무실엔 주로 사장의 아내와 딸, 그리고 직원 3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여기 오늘 사장님이나 사모님 아니면 사장님 가족분들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뵙고 싶어가지고 찾아왔거든요. 그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이 지금 사장님 따님분 아니세요? 제보를 봐. 잠시 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신고하셔가지고 신고를 하셨어요? 취재를 안 받으신데? 회사 측 입장을 다시 물었지만 안 하신대. 네, 여기서도 그렇게 뭐 인터뷰할 생각도 없고 그냥 고객 인터뷰할 생각이 없으시다고 네, 말씀하시죠? 아예 생각을 안 한다고 네, 하니까. 알겠습니다. 사건 당시엔 이곳에 없었다는 직원. 뭐 욕했다고 뭐 해서 뭐 구타했다고 뭐 그거 부분을 어머니 같은 분이 보고 그 가만히 있겠어요? 때리라고 시키겠어요? 아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하지만 대리점 바로 위 2층은 사장 가족이 거주하는 가정집. 직원 3 중 2 사이에서 수개월간 폭행과 욕설이 이어졌는데 그 사실을 사장 가족은 정말 몰랐을까? 사모는 내가 직원 관리를 잘못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처음에. 첫날에는. 그러더니 그 다음에 갔을 때는 뭐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달라졌던데요. 사모가. 완전히 무슨 쌩 까고 말도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람들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가해자는 1심 직후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결심 공판을 2주 앞두고 영진 씨의 부모님은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잠깐만 여기 다른 애 거는 누가 부탁이 전날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법, 그 법에 다시 호소해야 합니다. 1심에 등록하고 항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유가족들은 또 진짜 피해를 2차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느낌이 또 힘들잖아요. 지금 다시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감형할까봐 마음 불안하고. 1심 판결문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한 고 전영진 씨. 하지만 당장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2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수는 전체 사업장 수의 60%가 넘습니다. 또 여기에서 일하는 임금 노동자 수만 334만여 명에 달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을 물었더니 노사와 전문가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왔습니다. 과거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하면 앞서 보신 것처럼 상사의 욕설이나 폭언, 폭행이 대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괴롭힘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유형은 갈수록 더 다양해지고 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 주는 일이 좋아 사회복지사의 꿈을 꿨다는 형석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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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한 사회복지법인에 입사했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 이제 팔순을 맞이해가지고 거기가 특이하게 사회적 기업이란 것을 이제 운영을 해요. 별개의 영리 기업인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근무 시간 때 거기 가서 일을 하거든요. 자신이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법인의 이사장은 이 지역 사회복지 분야에선 이름난 인물로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농산물을 판매하는 매장과 카페, 재활용센터 등 노숙인이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영리 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처음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는 형석 씨. 선생님은 복지사 선생님이고요. 선생님은 그 조리원 선생님인데 이런 식으로 직원들 가서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오는 거예요. 해당 기업이 여는 장터에서 판매를 시킨다거나 6시에 퇴근하고 직원들 한 2명 내지 3명 정도 저 카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손님 오면 손님한테 음료 판매하고. 퇴근 후에는 자원봉사라는 명목하에 법인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카페 일을 도와야 했다는 것. 하지만 이것은 갑질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매년 말에 그분 이제 몰래 산타 이웃사랑이라는 행사를 해요. 이사장이 갖고 있는 자기 회사에서 한 5만 원 상당의 상자, 선물 상자 꾸러미를 제작을 해가지고 교회나 이런 데다가 일종의 판매하는 식으로 법인 전체에 있는 직원들을 다 불러서 시키거든요. 천여 개의 선물 상자를 싸는 일은 물론 지방 배달까지 직원들의 몫이었단 겁니다. 근무 시간이 아닌데도 자원봉사라는 명목하에 협력해달라는 메시지가 수시로 날아오는 것은 물론 교회 목사인 이사장이 종교를 강요하는 것도 괴로운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경건회라고 해서 종교 행사를 해서 직원들 다 모여요. 9시 출근 전에 일찍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게 있는데 지난 겨울 어느 날 아침 이사장의 긴급 제안에 교회 인근 산 입구에 위치한 야외 매장 앞에서 종교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종교 외에도 강요받은 부분은 또 있다고 했습니다. 복지사들이 매달 10,000원씩 정도 후원해주는 후원자를 매달 발굴을 해야 돼요. 그러면 1년이면 사실 매달 10,000원씩 내주는 후원자를 12명을 발굴을 해야 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직장을 하면서 그게 정 여의치 않으면 월 10만 원씩 내라. 그러면 한 건을 인정해준다. 직원별 실적 총괄표, 후원자 발굴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한 문서입니다. 목표 실적에 못 미치면 과부족 항목에 체크해 압박했다는 주장.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달 후원의 날이라는 행사를 해요. 티켓을 20장을 주거든요. 이게 한 장당 10,000원인 건데 이거를 주변에 파는 거예요. 팔아서 10,000원씩 이렇게 받아오는 거죠. 한 장 팔 때마다. 근데 못 파는 직원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못 파는 직원들은 그냥 자기 사비 20만 원 그냥 법인 계좌에 입출금 거래 내역, 직원 티켓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월급은 늘 최저시급에도 못 미쳤다는 형석 씨. 거진 한 200 정도 받는 수준인 거죠. 세후? 세전이요. 세전. 네, 그래서 세금 떼면 180 정도인 거고 거기서 또 이제 11주 10% 떼면 그러면 한 160 되는 거고 또 헌금 이제 후원금 10만 원씩 매달 내야 되니까 그럼 150만 원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뭐 헌금이나 이런 것들 또 뭐 가끔 내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서 조금 더 떼서 내면 사실 거진 뭐 150 좀 150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형석 씨는 또 하나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이사장 어머니의 팔순잔치 영상.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에게 저녁을 대접하고 싶단 이사장의 얘기에 참석한 자리였지만 막상 대접을 받은 사람은 자신들이 아니었다 느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사장인 거고 여기가 이사장네 이제 어머니 여기가 이제 이사장 그 아들이고요. 여기가 이제 와이프.
그 직원이 와서 고기를 구워주잖아요. 이 직원이고. 그렇죠. 부인과 대학생 아들 등 이사장 가족들과 외부 손님들은 앉아 있고 고기를 굽고 나르는 건 직원들이었다는 겁니다. 뒷정리도 역시 직원들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뭐 회사 창립 기념일 뭐 이런 행사면 저렇게 직원들이 조금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팔순잔치는 아예 진짜 자기 사적인 일인 거잖아요.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또 다른 직원의 제보. 저도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크리스천이거든요. 종교 강요도 심하고요. 여기 헌금 생활은 그냥 무조건, 11조는 무조건. 분기에 한 번씩 시설장님하고 상담 같은 걸 하거든요. 불러서 11조 안 하는 직원들한테 말을 해요. 왜 안 하냐? 이건 하나님의 돈인데 왜 안 하냐? 나 또 혼나고 있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강요죠, 그게. 한마디로 보기엔. 신고를 못하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다들? 왜냐하면 저희 이사장님이 좀 발이 넓으시잖아요. 만약 여기서 그런 걸 신고해서 나가게 되면 그런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애초부터 이사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순간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강제가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복지사로서의 업무를 되게 잘 수행하고 실적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잘 참석하고 11조와 헌금, 후원금을 잘 내는 사람들이 실제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를 또 회의감을 느끼는 거죠. 이 사장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이 사장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이 사장은 해명의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법인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근무 시간 중에 영리기업에서 일을 했다. 예,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은 그게 담당이잖아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전 담당하던 노숙인이 오늘 아파서 못 나왔어. 근데 일은 일정이 잡혀져 있어. 도와줬어. 그럴 수 있잖아요. 파견 근무하는 거 전혀 아니라니까요. 몰래산타 1년에 한 번 딱 행사 한 번 있어요. 그거 사회복지사가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후원금이나 어머니 팔순잔치 논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마다 후원금을 걷지 않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금을 좀 해보자. 10만 원어치 티켓을 팔면 자기 사비로 메꿨다. 그런 적 없어요. 그걸 누가 사비로 메꾸겠어요, 그거를. 요즘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근데 그게 저희가 표도 봤거든요. 잘한 사람은 시상을 냈단 말이에요. 잘한 사람만.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압박도 안 줬어요. 팔순 때 다 같이 거기 그냥 마당에나 이 불판도 없고 다 같이 먹은 그거를 저도 고기 굽고 그걸 어떻게 요리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진짜 이사장님 저 이거 못합니다. 이거 직장 괴롭힘입니다. 한 번도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작년 초에 그만뒀는데 이상 리포터로 일단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설 내에서 그 기관 내에서 사회복지사가 일을 하는 게 사회복지사의 업무고요. 다른 이사장이 어떤 영리시설에 가서 일을 한다? 그러한 경우에 이제 무언의 압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설사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100% 직장 내 괴롭힘이 맞습니다. 나쁜 가해자 한 70-80%가 사용자 측근인데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도 아는 거죠. 신고해봤자 어차피 안 될 건데. 제가 조사한 거에서는 피해자가 한 19% 정도, 조금 19.6% 정도 나왔었어요. 그중에서 신고한 사람이 3.3%에 불과했거든요. 누가 신고를 해도 사용자가 이 사람을 보호하고 아니면 사용자 본인이니까 사람들이 또 신고도 못하고 그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이 괴롭힘이라는 현상을 계속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만난 또 다른 30대 청년. 수개월째 상사의 폭언과 성차별 발언들에 시달려왔다며 그동안 수집해온 수백 장의 자료를 보내오고 인터뷰까지 마쳤지만 방송 직전 자신의 제보는 취소해달라고 요청해오기도 했습니다. 방송 후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무섭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쯤 되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취지부터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뭔 변명을 하려고 얘기해봐요. 얘기해! 2018년 이른바 물컵 갑질이 폭로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한진그룹 워너 일가. 이거 뭐지 몰라서 그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사무실 갑질 폭행 사건. 연이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직장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쌓여 만들어진 법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회사 대표이거나 그 측근일 경우 여전히 신고조차 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를 신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주도의 한 공공기관에서 20년 가까이 일해온 권성민 부장. 엄마, 나 왔어. 너 괜찮아? 그의 어머니는 35년째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아온 중증 장애인입니다. 이것도 막 침대에 누워만 있던 세월이 10년. 아들은 더 늦기 전에 어머니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만 19년 입사 이후 최근까지 쉴 새 없이 일하면서 동기들 중 승진도 가장 빨랐다는 권 부장. 하지만 2년 전 부임한 이사장과 가족 돌봄 휴직을 두고 마찰이 생겼습니다. 제가 다 제출을 이제 제가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한 문서입니다. 네. 제일 마음 아팠던 거는 이사장님이 이제 지체장이 3급이면은 막 중환급도 아닌데 또 아버지도 90세는 되어야 가족 돌봄이 가능한 거지. 그런 말 들었을 때는 와, 남의 가정을 그냥 이 사람 주관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이런 게 난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영지원부 들어갔다가 금평이 자료 정리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금평정 기준 보니까 최하등급, 가등급이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제 진짜 내가 2년 연속 표창 받고 기간 표창 받게 해줬고 이랬는데 왜 가등급이지?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권 부장의 근무 평정을 매기는 직급은 본부장과 이사장 둘뿐입니다. 수차례 연락 끝에 김정환 당시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제가 일평정자고 제가 일평정자에서 개인별로 평정을 하면 제가 그거를 이제 총무부장한테 주면 총무부장은 이사장한테 건네서 이사장 평정을 받아서 합계해서 평가를 해서 그거를 이제 봉하죠. 이사장은 본부장이 준 점수를 임의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한테 드리니까 이사장님이 이제 부른 거예요. 이사장님이 요거는 요걸로 고쳐라. 요건 요게 나오게 고쳐라 했는데 이사장이 수차례 근무 평정표를 수정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결국 모두의 순위가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제가 줬을 때는 2등으로 줬죠. 2등으로? 네. 2등으로 줬는데 합산하니까 2등이 갑자기 꼴찌가 된 거예요? 네. 부장 꼴등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권 부장의 점수를 깎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던 걸까? 보면은 좀 부당하거나 뭐 할 때는 좀 말이 같이 대들거든요. 옛날에 한번 뭐 할 때 이사님한테 면담 신청을 했죠. 이 부장이 건방지게 어디 이사장님한테 면담 신청하냐고. 아니 속된 말로 좀 짜옹을 잘못한 사람은 항상 찍혔어요. 20여 년 전 재단의 창립 멤버였던 김 씨 역시 현 이사장의 괴롭힘을 이유로 지난해 사직했다고 말합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본부장실을 하루아침에 고객 상담실로 바꿔버린 일이라고 합니다. 뭐 잘 안 따른다고 명패를 어느 날 갑자기 없애버려가지고 한 거는 집에 가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전행이거든요. 결국 김 전 본부장과 권 부장은 현 이사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 매뉴얼상 자, 이거는 사측에다가 이제
조사위원회 꾸려서 이 건에 대해서 조사해서 결과 보고서를 받게끔 돼 있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가해자가 지금 저희 회사 대표격인 이사장이잖아요. 이게 객관적으로 조사되겠냐고 반문을 했어요. 근데 매뉴얼 보여주더라고요. 1차적으로 사측에서 조사하게끔 돼 있는 거죠. 최초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지침에 따르면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나 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 사내 자체 조사 없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라 해도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와 사업장 내 자체 조사를 병행하도록 한 겁니다. 그렇다면 권 부장의 사내 자체 조사는 어땠을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조사 딱 들어가면서 노무사님이 첫 마디가 여기서는 녹취가 안 되니까 녹취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녹취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조사에 임하게 됐어요. 처음에 와서 사인하듯이 그런 것도 없었다. 녹취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도 아닙니다. 보통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 녹음을 한다든가 아니면 문답서를 작성한다든가 체계적인 이런 시스템적인 어떤 서류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남아있지 않다. 그거는 정말 이례적이죠. 결국 사측의 자체조사위에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청의 재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조사 내용을 자세히 밝힐 순 없지만 전문위원회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총 7분이 그 위원회를 연 거고요. 다 만장 있으셨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괴롭힘이 맞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측 조사위가 내린 결론과는 왜 달라진 걸까? 제대로 조사됐다고 보기가 어려울 텐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몇 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녹취록도 없었다고 하고.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문답서도 없고.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된다고 했는데 뭐 노동법상에 이게 뭐 이렇게 조사해야 된다 저렇게 조사해야 된다 그것까지 만들어주지는 않았잖아요. 방식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좀 면밀하지는 못한다고 보여져요.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로 판정받은 재단 이사장은 과연 어떤 입장일까? 어렵게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은 노동청의 결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좀 안타깝고 저도 피해자로 생각되기도 하고. 저희가 좀 의문이 드는 거 몇 가지만 좀. 우리 직원 얘기 하긴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 얘기 하긴 하는 거. 근데 이사장님이 당사자셔서. 당사자긴 한데 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사장님이 따로 불러서 평가지를 몇 점에서 몇 점을 바꾸고 이걸 수차례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아니 그런 거는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종이가 있더라고요. 요 글씨체는 이사장님께 맞으세요? 그 점은 저도 잘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 글씨도 같기도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어떻게 만들어진 자료고 이게 기억을 잘 안 나는 솔직히 안 나는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기억이 잘 안 난다던 자필 문서에 대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거기에 PC로 적은 점수가 김 본부장이 평가한 점수입니다. 본부장이 준 점수를 참고해서 제가 이거 좀 더 줘야겠다, 빼야겠다 한 건 조정을, 숫자를 그은 겁니다. 글씨는 제가 수정한 건 맞습니다. 자, 그럼 수정을 하셨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방금. 수정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점수를 매겼습니다. 수정이 아니고 선을 그어서 점수 계산했던 거죠.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을 그으면서 점수를 맞추려고 그 선을 그었던 거지 수정한 건 아닙니다. 점수를 맞추려고. 예, 선을 그은 거죠. 그은 게 수정 아닌가요? 아니 수정한 것이 아니죠. 저는 수정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린 조작은 한 건 절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가족 돌봄 휴직을 불허한 것은 권 부장 외 다른 가족이 모친을 돌볼 수 없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았고 휴직할 경우 사업상 중대한 지장이 생길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부장실 명판을 고객 상담실로 바꾼 건 맞지만 고객 만족 및 경영 환경 개선의 일환이었고 예우 차원에서 내부에 미닫이 문을 따로 설치했다고 답해왔습니다. 1차 조사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아무 성립이 안 된다고 한 거를 노동청에서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용자가 이미 가해자인 상황에서 사용자 스스로 조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무조건 외부 조사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무사들이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받더라도 그들로부터 이제 독립된 채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법적 의무가 사실은 없잖아요. 법으로 보호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해요. 비용을 지불하는 쪽에 유리하게 이제 조사를 해주는. 사측에서 전화라가 이제 외부위원으로 저를 섭외하는데 미리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이거 불인정으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예 딱 전화가 와요. 그런 사건도 제 경우에 있었습니다. 지침 그 자체만 형식적으로만 따지면 이게 그 뭐 나쁜 계정이라 뭐 의도가 있는 계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이게 현장에서는 구실이 되는 거죠. 사용자한테 일단 조사 맡기고 사용자가 그 결과물 나오면 가뜩이나 이제 그 적은 수에 과로하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이 그 내용에 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사용자의 조사 결과에 따라가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셀프 조사에 대한 추정 60분의 질문에 사용자 괴롭힘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지난 2달간 추정 60분 팀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오히려 해고를 당했다는 30대 버스기사. 관리소장이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게 한다는 70대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에 시달리다 못해 정신과 폐쇄병동에 들어간 23년 차 도서관 사서까지. 직업도 유형도 제각각이지만 우리가 만난 가해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같이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그게 무슨 괴롭힘이냐며 억울해한다는 겁니다. 2달 전 또 한 명의 20대 청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자가 보호받는 상황에 너무 화가 난다. 제 죽음으로 이 사건이 공론화되길 바란다.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남긴 유서. 생전 고인이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우리 사회가 알아주길 바랐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3월 지금 그 아파트에 거기에서 약을 먹은 것 같다. 그 응급처치를 알려드린다 그러니까 약을 먹은 게 아니고 번개탄을 피운 것 같다. 한 20대 여성이 집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종일 연락이 되지 않은 직장 동료가 집을 찾았을 때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가족을 통해 문을 열었을 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방문 틈새를 안쪽에서 테이프로 막아 놓았다는 것.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고인은 29살 이하나 씨. 근처 병원에서 근무하던 5년차 간호사였습니다. 지난달 사건이 발생한 집에서 딸과 같이 살던 고인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나가 처음 간호사 자격증 따고 되게 좋아했어요. 아빠, 나 이제 간호사 자격증 따가지고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해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간호사가 될 거야 하면서 되게 좋아해가지고. 사고가 난 시점은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 지 1년 6개월이 조금 넘어서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연말 환자들을 위해 병원에서 준비한 송년회에서 스스로 나서서 노래와 춤을 출 만큼 활동적이었다는 하나 씨.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3월 초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갑자기 아빠 나 퇴사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 힘들었으니까 좀 쉬어. 그렇게 그냥 별찮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출근한 하나 씨가 실신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것. 알고 보니 정신과 약 14일치를 한 번에 복용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딸은 3차례 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어느 순간 2월 달인가 그런 것이 이제 막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하나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가 되게 힘들어했었나 봐요. 믿고 따르던 직장 상사에게 털어놓은 불우했던 가정사가 자신에 대한 험담으로 변해 병원 내에 떠돌았다는 것. 약물을 복용한 3월 7일, 유서에는 이 소문을 처음 접한 당시 하나 씨의 심정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병원에 떠돈 소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전에 들은 거는 이걸 말을 하면 네가 또 상처받을 것 같은 거. 일단은 진짜. 하나가 뭐 배다른 형제가 있고 가정사가 안 좋다더라. 그래서 무드가 좀 장애가 있다. 그리고 쟤 또 뭐 귀신 들렸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는 들은 적 있어. 그 간호과장이 하나쌤 뒷담을 했지. 그때 엄마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고인이 일지 형식으로 정리한 메모. 2월 19일부터 병원 측에 수차례 그만두고 싶다는 뜻을 전했던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는 병원 측의 기록과도 일치합니다. 사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하나 씨가 직장 상사의 괴롭힘이 사직 이유라고 털어놓았다는 겁니다. 사망 3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간호과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나는 사직한 거라고.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이제 특별한 조치를 좀 취해주지 않죠. 그 후부터 내가 간두겠다는 그 후부터 간호과장이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한테 갱년기니? 막 이런 소리를 하고. 유서엔 당시 상사가 보인 반응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딸과 함께 20년을 살아온 집. 이렇게 죽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여기다 대고 하늘을 보면서. 딸의 흔적은 집안 모든 곳에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딸이 담근 거거든요. 겉절이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해가지고. 사망 당시 방문 바로 옆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여 있던 하나 씨의 유서. 상사에 대한 분노와 함께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병원 측에 대한 원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나 정말 살고 싶었는데 사형자의 조치가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라면은 그러니까 최소한 간호과장을 마주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간호과장은 심지어 발인 전날에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잘못한 게 없대요. 원장은 원장대로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뭐 하자가 없다. 간혹과정대로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도 억울하다. 건성이라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했으면 이 꽃다운 나이에 아까운 나이에 얘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괴롭힘 사실을 알린 직후부터 병원 측에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물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사실 확인이 안 된 사연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사실 확인이 완전히 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나누든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 법적으로요? 네네. 그 아버님이 이야기하신 것. 그 아버님이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글쎄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네. 어쨌든 간에 이거는 노코멘트 하고 싶네요. 이후 병원 측은 고인이 2월 말 처음 원무부장에게 괴롭힘 고충을 털어놓았고 대표 원장은 뒤늦게 고충을 인지해 고인에게 유급 휴가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인의 사망 직후 해당 간호과장은 권고사직 처리했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해왔습니다. 전문가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람마다 정신적으로 취약한 게 다 달라요. 누구는 여자친구 헤어지고 나면 막 이렇게 잠수 타고서 몇 달을 안 나온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런 건 괜찮은데 선생님한테 한마디 듣는 거 가지고 또 몇 달을 그러는 사람이 있고, 뭐 사실 다 취약한 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필이면 본인이 느꼈던 그 정서적 어려움이 그 딱 취약한 것과 딱 맞물려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은 이상하고 나는 왜 못 빠져나는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라고 저희가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딸을 떠나보낸 뒤 아버지가 수시로 찾는 곳이 생겼습니다. 하나야, 아빠 왔다. 아빠가 하나에 대해서 그래도 자식이라고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은가 봐. 내 사랑스러운 딸로 다시 만나기로. 알았지? 전문가는 직장 내 괴롭힘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선 우선 가해자나 사용자가 자신의 관점이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신고 접수 시 피해자 보호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한편 조직 문화를 정기적으로 진단해 괴롭힘을 예방하는 게 사측의 이미지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더 큰 손실을 막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힘들고 용기를 내 신고한다 해도 사용자의 셀프 조사라는 벽에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의 테두리 밖에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5년. 피해자들이 남겨놓은 숙제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영진아, 아빠 엄마 왔다. 잘 지냈어? 보고 싶다, 영진아. 손 한번 잡아보자, 손. 악수. 이쪽 손? 아빠 악수해라, 악수. 보고 싶다. 세상이 이래.